오늘 3월 26일에 여러 가지 기념일이 겹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승만 대통령 탄생 14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보도한 신문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직은 찾지 못했는데 혹시 찾으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3월 26일에 애국단체 몇 분들이 그 참배를 갔더니 그게 화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충 원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이 건국 대통령 생일이냐고 하면서 처음 알았다면서 오후에 화환을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140주년인데 아무런 행사가 없는, 이건 어젠데요. 아무런 행사가 없는, 또 아무런 기사가 없는, 그러면서 인민족의 원수인 김일성 생일이 되면은 며칠 전부터 태양절 운동하면서 더구나 그 아들 김정일 생일 되면은 2월 16일 전부터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죠. 건국 대통령을 기념하지 않는 언론과 정치인, 대통령이 있는, 그리고 건국절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또 세계에서 유일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핵 개발을 했는데 상대방이 핵무장 하자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방어망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를 중국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이런 나라니까 이승만 건국정신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승만의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그건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정치 이념을 개성 발전시킬 정치 세력을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건국절 행사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요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나마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위대성과 더불어 두 분의 어떤 놓친 점, 그건 아마 불가피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드골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드골을 계승하는 케말 파샤는 죽은 지가 뭐 한 90년, 한 80년 됐지만 케말 파샤의 정신을 이어가는 터키의 정치 세력은 있지만 이승만 박정희 정치 세력은 완전히 멸종되었다. 요게 대한민국의 현주소고 그 위기를 이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느냐.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불렀다. 이승만 박정희 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을 부르고 한국은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김정은이가 오늘 밤이라도 핵미사일 발사 단추 눌러버리면 5분 만에 서울에서 터지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방비가 없다. 대통령도 관심 없고 여당 대표도 관심 없고 야당은 더 말할 거 없고 하는 것이 오늘이 좀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은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는데 누가 이어갈 거냐. 정치 세력화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개선 발전시킨다라고 강령을 만드는 정당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들이나 저나 요 정도의 행사로 끝날 것이다 하는 하나의 문제를 한번 던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먼저 좀 취재를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생각해 보고는 했습니다. 저 마음속에 들어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하고는 항상 대화를 합니다.
김유신,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이런 분들인데 그게 하나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뭔가 자신이 같이 커가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즐거워요. 특히 앞에 계시는 손세일 선생님이 월간조선에 이승만과 김구, 한국민족주의의 두 유형이라는 장기 연재를 하셔가지고 아마 올해 안에 책이 나오면은 7권째 한 책당 700페이지쯤 되는 책이 7권 나올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보다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의 부분인데 그것을 월간조선 편집장 하실 때 편집장 할 때 손세일 선생님 찾아오셔가지고 연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지면을 제공해 드린 것을 저는 기자로서 어떤 특종보다도 아주 좋은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세일 선생님하고 만나면 손세일 선생님 머리에는 가슴에는 이승만이 들어있고 저 뇌리나 가슴에는 박정희가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면 꼭 대리해서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공통점이 많아요. 오늘 주제가 박정희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3월 26일이니까 두 분을 같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의외로 다른 점도 많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흔히 자유민주주의의 건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도 민주주의를 목표로 본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본 사람입니다. 수단. 올리버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민주주의 좋다. 그러나 국민이 어리석으면 정치인들이 실현 불가능을 공약을 하게 되니까 그럼 국가 이익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한국식으로 바꿔야 된다.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가 대의명분이 되었지만은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딱 두 분이 이승만, 박정희고 여기에 두 사람의 위대한 주체성이 있습니다. 위대한 자주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 말을 여러 번 했고 유신체제라는 자신의 대안까지 만들었는데 이승만 박 대통령 또한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보았다. 국가 이익을 더 우선시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위대한 인간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 이전, 위대한 정치인 이전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인간이었습니다. 교양인이었습니다. 유교적 바탕에 이승만 대통령은 서양적 안목을 연결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주의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바탕은 이 한자 문화권에 기반을 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멋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멋있다. 이 인문적 교양이 추구하는 게 결국은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뭘 하든 멋있게 해야 된다.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매너도 좋고 말도 점잖게 하고 명문을 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가슴에 총을 맞고 나는 괜찮아. 이승만 대통령이 3월 4.19 나오고 나서 아마 4월 23일로 생각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부상한 학생들을 보고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않는 젊은이가 있다면 희망이 없다. 그리고 그 사흘 뒤에 하야성명 낸 것 또는 1945년 12월 19일로 기억되는데요. KBS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공산주의와 결별선언을 합니다.
그 핵심은 공산주의자는 한인의 가면을 쓴 소련 사람이다. 너희들은 조국인 소련으로 가서 소련 발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지 왜 여기 와서 분열시키느냐. 공산주의와 단절하는 위대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 전문은 우리 손세일 선생이 쓰신 그 책에서 제가 읽어보고 여기서 공산주의식 선동과 이승만식 선동에서 이승만식 선동이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자를 민족 반역자로 몰아버렸습니다. 바로 그 며칠 뒤에 신탁 통지를 가지고 아시다시피 한국의 좌익이 찬탁으로 도는 바람에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민족 반역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함으로써 영원히 한국 사람 마음속에서 빨갱이로 낙인이 찍히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 등등 이런 게 참 멋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이 멋있는 점, 아름다운 점, 그 시신, 둘 다 시를 쓰신 분들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일기에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한시를 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차관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65년 7월 27일 날 이승만 대통령을 가족장으로 지낼 때 정일권 국무총리가 조사를 대독했습니다. 대독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이름입니다. 아마 이 원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읽었을 거예요. 이분은 반드시 연설문을 직접 읽고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박정희 대통령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박사께서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세계적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것을 헤아리면은 중심으로 뜨거운 눈물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보다는 조국 헌정 사상에 최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존재가 되심으로써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위인이라는 거룩한 명예를 되살리시고 민족적으로는 다시 이 땅에 4.19나 5.16과 같은 역사적 고민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살피시어 자주독립의 정신과 반공투쟁을 위한 선구자로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유명상 선생이 초안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문장이면서 굉장히 또 예언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주독립정신과 반공투쟁을 계속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사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연구붐입니다. 한 달에 책이 한 권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연구소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종북 세력과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저 공산주의자들을 무찌를 방법이 전략 전술이 어디 있느냐 찾다가 보면은 박정희를 건너서 이승만으로 가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정신에서 이승만의 공산주의 분석에서 대하는 태도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오늘의 종북좌파 그리고 북한의 이 반인도 범죄 집단을 전쟁을 하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이 이승만 사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덕분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까 이호 목사님이 인용한 그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이 글은 저도 많이 인용합니다만 이것은 아마 우리 손세일 선생님이 전기를 쓰시면서 발굴한 겁니다. 그 이상 없어요. 1923년 볼셰비키 혁명의 승리로 해가지고 세계가 다 좌로 갈 때 이승만 대통령만이 아마 세계에서 정치 지도자 중에 거의 유일하게
공산주의의 악마적 본성을 깜팔했어요. 주한 미국 대사를 지는 무초 대사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많이 싸웠고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한 사람이었지만은 은퇴한 이후에 미국에서 오랄 히스토리라는 그 육성 정언을 듣는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의 흐름을 빼뚫어 보는 사람이고 국제 정세를 가장 높은 차원에서 이해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좀 역사의 흐름을 알고 세계 정세를 가장 높은 차원에서 이해한 사람이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 외교관이, 미국 외교관.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한테 볼통 묵은 외교관이 여기 하나 들 보태면은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논리적으로 파악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본질은, 그 결론은 뭐냐?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이승만 대통령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이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공산주의자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타협 불가능하다. 대화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 대결 이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돌아가실 때 그 점심을 도고 호텔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바로 며칠 전에 만났던 이광요 수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광요 수상이 그러는데 공산당하고 싸울 때는 어중간하면 안 된다. 내가 이기든지 내가 죽든지 상대방을 죽이든지 해야 된다. 라고 충고를 하더랍니다. 이 이광요 수상이 1988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정상회담록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북한하고 협상하고 교섭한다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악마요 살인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광요, 박정희, 이승만, 아시아의 위대한 지도자들 다 반공 정신의 핵심은 공산당의 악마성을 본 겁니다. 공산당은 상대악이 아니다. 공존할 수 있는 상대악이 아니다. 공산당은 계급 투쟁론을 갖고 있으므로 이것은 절대 상종할 수 없는 적이다라고 본 점에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1994년에 몰간조선이 김성진 장관을 좀 부탁을 해서 이광요 수석을 만났을 때 아시아에서 당신을 빼고 3대 3사람의 지도자를 꼽아주시오 했더니 등소평, 요시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하면 한국 정치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야기 안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게 박정희라는 뜻입니다. 마하티르도 자기가 존경하는 세 사람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한 사람은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 터키 그럴 건데 또 한 사람은 피트 대제, 그 다음에 박정희 이렇게 꼽았습니다. 마하티르는 어디에도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승만을 높게 평가한 사람을 찾아보면 한 사람 있어요.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1953년입니다.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부탁을 할 때 이승만과 나눴던 대화가 자기 회고록에 의외로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닉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자와 상대할 때는 예측 불가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unpredictability. 이승만은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걸 유지를 해야 미국도 편하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닉슨이 그렇게 합니다. 그 뒤에 자기가 공산주의자들과 여러 번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면서 이 old wise man, 늙은 현명한 노인이 해준 충고를 항상 머리에 두고 생각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닉슨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이건과 더불어 트루먼, 레이건, 닉슨
다 공산주의자와 대결하면서 세계 판도를 바꾸는 소련과의 관계를 튼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이 높게 평가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나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죽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높게 평가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서 핍박받는 선지자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모세와 닮은 사람 같아요. 모세. 그러니까 고향에서 자기 이끄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하니까 아니 외국에서 뭐 좋게 아마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박 대통령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분이 만든 게 다 눈에 보입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눈에 안 보이는 걸 했습니다. 교육, 한미동맹, 토지개혁.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을 해야 될 분들이 점점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장관을 하시던 송인상 장관께까지도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송인상 장관 회고록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958년에 원조 받으러 보훈부 장관으로서 가는데 부르더니 봉투를 하나 딱 내주더랍니다. 차비에 보태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더래요. 원자 달라고 할 때 절대로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 뭐 38선을 어떻게 끝나는지 그 얘기는 하지 말고 한국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미국이 국내에서 치러야 될 전쟁을 한국 사람이 미국을 대신해서 치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고 돈 주면서 조건 붙이지 마라 라고 해라. 그러나 분리유지비도 필요하니까 이거 가져가라 해가지고 달러 주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1,000 들었답니다. $1,000 들었더랍니다. $1,000. 당시에는 $100 이상은 직접 이승만 대통령이 결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문창국 선생 말씀대로 이런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박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떤 지침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거에 지금 21세기에 이승만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통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21세기에 박정희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21세기에 맞는 지도자야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를 우리가 또 너무 좋아한다 해가지고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얻을 교훈, 인스피레이션을 얻는다면은 특히 오늘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라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절대적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아직도 임진왜란 직전처럼 왜군이 쳐들어오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판에 1950년대 말에 이미 원자력청을 만들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대학의 원자력 공학과를 만들었던 이승만, 그리고 핵개발을 시도를 하다가 좌절되었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핵기술을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평화의 원자력 기술을 다 육성한 박정희 두 분이 있었으면 오늘의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하는 그런 화두를 삼아 보기도 합니다. 두 분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공동 실수인데, 우리 한국어가 70%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자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한글 전용으로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다 훌륭한 한학자시고 한문을 잘 아는 분들인데 이 문맹률을 낮춘다는 여기에 너무 착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오늘날 한국어가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어가 망가졌습니다. 한국어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문장이 안 통합니다. 특히 논문, 과학 교과서를 읽어보면 머리가 아파서 못 읽습니다.
이것이 주는 폐해가 이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산됨으로써 언어는 저질화되고 개념어가 망가지고 고급 기술과 학문은 무너지고 교양, 더구나 인문적 교양이 가장 우리 정치인 중에서 가장 교양 있는 두 분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처럼 교양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두 분이 교양의 바탕인 이 한국어를 파괴하는 정책을 썼는데 이것을 두 분한테 원망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는 쪽으로 가고 해서 두 분이 놓친 부분, 이게 놓친 부분이죠. 이 두 분, 이런 것까지 다 이승만, 박정희 당대 해결해야 되겠다는 건 좀 인간으로서는 무리라고 봅니다.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이어받는 정치 세력화, 그리고 한국어를 어떻게 정상적인 국민 언어로, 교양으로 복구시킬 거냐 하는 이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게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삼국사기를 굉장히 늦게 읽었습니다. 50 넘어서 읽었어요. 삼국사기 하면 김구식이는 사대주의를 줄 알아서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읽어보니까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삼국사기를 읽어보면서 특히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했던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하는 것을 알면서부터 저는 한국 민족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동시에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을 알면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태어난 게 이렇게 자랑스럽구나 라고 합니다. 누가 제발 사자를 자랑하시면 아니 우리나라에 이승만이 있다. 이승만 피터 대제 웃기지 마라. 이승만이 박정희가 더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연속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12년, 18년 합쳐서 30년. 이것은 세계 역사에 좀 드뭅니다. 명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엉망진창이 한 100년 계속되다가 또 한 사람 나오고 복구하고 합니다. 아마 거의 비견되는 게 프로이센에서 프리드리히 1세, 2세 합쳐서 75년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있던 러시아가 독일을 통일하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두 분이 연달아 나왔다는 거예요. 이승만 없었으면 박정희 없죠.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이 있었으므로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의 위대성이 사후에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을 알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도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인간적으로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또 다른 측면에서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들수록 새롭게 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거대한 생애고 거대한 광맥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뽑아낼 거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하여튼 한국인으로서 이승만, 박정희를 거의 당대에 이렇게 상대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